예, 오늘 인문학 교육연구소의 새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플라톤의 심포시온을 읽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이제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가 많고, 그리고 몇 분은 이번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자료 화면을 중심으로 제가 플라톤 심포시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것을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획에 의하면 12차례, 12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통해서 플라톤의 심포시온을 이해해 봅니다. 세미나 방식은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국가 폴리테이아를 읽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치 배우처럼 역할을 맡아가지고 알키비데스, 아가톤 역할을 맡아서 낭독을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자료를 중심으로 심포시온 전체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첫 화면인데 많이 보셨어요. 더더군다나 지난 프로그램에서 국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첫 화면은 이거였는데, 제가 하는 온갖 PPT의 첫 화면은 단골로 붙박이로 이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한 아테네 학당이라는 벽화입니다.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벽화를 직접 마주하시려면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그 소장품이 많아지면서 여러 건물들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기에 건물 중에 하나의 한 공간, 교황이 공식 문서에 서명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신앙생활에 교황이 그 서명한 공식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역대 교황이 그런 용도로 썼던 뭐 서재 비슷한 그 벽에 네 벽을 당시에 막 등장하는 근대 대학, 그래서 초창기 대학의 중요한 네 학문을 하나씩 네 벽에다가 화가 라파엘로가 벽화를 그렸어요. 그 중에 이게 한 벽입니다. 철학입니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문학, 법학, 신학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게 초기 근대대학의 중요한 네 가지 학문이, 이게 철학입니다. 58명이 등장하죠. 54명. 오늘 숫자에 지금 자꾸 오류가 생긴다. 나중에 다 세보면 알 텐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걸 찾아보면 요 윤곽을 해가지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밑에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다 알아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료로. 54명. 굳이 성별로 하자면 한 명의 여성과 53명의 남성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 2000년에 걸친 서양 지성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라파엘로가 벽화로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가서 보면 제법 커요. 8m 20, 5m 80. 저는 조금 오래됐는데 아마 89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 앞에 서가지고, 바티칸 박물관은 우리는 통상 세계 3대, 세계 5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세계 3대 박물관에 끼는 그런, 그 말은 뭐예요? 소장품이 많다는 뜻인데, 저는 건너편 방에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정화와 벽화, 그 다음에는 노리고 요 라파엘로의 요 그림, 요것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는 뭐 다 책에서 보면 되니까, 책이나 도록에서 보면 되니까 요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을 있다가 왔는데, 1점 소실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는데 맨 복판 54명, 여기에는 서양 고대 중세의 중요한 철학자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맨 복판에 1점 소실 원근법으로 초점이 모이는, 거기에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의 쌍벽. 보시기에 왼쪽에 플라톤,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 그 그림이 크기 때문에 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라틴어로 티메오라고 써 있는데 티마이오스라는 대화편을 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라틴어로 에티카, 윤리학을 겨드랑이에 끼고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절묘한 상반된 손의 방향. 이게 이제 라파엘로의 천재적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대조적인 두 철학자인가를 나타내는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다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데 상당히 방대한 그리고 노출이 심한, 이게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철학을 잘 드러내고 있죠. 디오게네스입니다. 통속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견유학파라고 일본 학자들이 번역했고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가 있고요. 등등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소크라테스입니다. 연못수집이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한 명의 여성 철학자가 흰 옷을 입은 여성입니다. 히파티아라는 철학자입니다.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라파엘로가 약간 장난기가 있었어요. 왜? 젊었어. 라파엘로는 30대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이 엄청난 벽화를 그렸는데 약간 장난기가 있어서 여기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의 얼굴하고 플라톤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오마주고요. 고민에 찬 턱수염의 헤라클레이토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한 오마주고, 본인 간혹 그 화가들의 그림 중에 인물화에 본인을 슬쩍 넣는 그림 화가들이 있어요. 라파엘로. 그래서 요 그림 앞에 딱 쓰면 다 시선이 딴 데로 이렇게 향하도록 돼 있는데, 요 벽화를 보고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54명 중에. 지금 요 그림으로는 잘 안 되지만 실제 벽화에 가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본인을 한 복판에 넣을 순 없지.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이게 라파엘로입니다. 약간 장난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PPT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첫 화면은 아테네 학당으로 시작합니다. 이 중에 이제 요 한복판에 있는 두 명 중에 한 사람 플라톤. 그 플라톤이 쓴 심포시온을 읽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 대학으로 말하면 학기에 해당될 텐데, 우리가 이번 심포시온을 읽는 시간의 길이가 대학의 한 학기하고 비슷해요. 강의 한 주에 12주 세미나를 하면 13주, 그러면 대학의 한 학기하고 비슷한 시간의 길이 동안 우리가 심포시온을 읽어서 편의상 제가 학기라는 말을 쓸 텐데, 이번 학기 우리가 읽는 요 플라톤 심포시온을 합니다. 그 아래 마치 이번 학기 모토처럼 더군다나 심포시온을 읽는 학기에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요거는 다음 화면에서 다시 나올 텐데 라틴어 표현이 있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심포시온에 딱 맞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고전이란 말을 한자로도 한번 써보고, 또 옆에 라틴어, 철학 대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두꺼운 거, 철학 대사전, 오래전에 나온 거 보면 이제 표제어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진리, 그러면 이제 의뢰 옆에 한자로 진리, 그리고는 알레테이아 가로안에 히, 한자 히, 그리고 옆에 베리타스하고 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프로스 영, 바라이트 족, 베리떼 불. 뭐 웬만한 사람은 눈치로 영어로 트루스구나, 독일어로는 바라이트구나, 불어로는 베리떼구나, 이 눈치로 다 이렇게 하는데, 간혹 히는 뭐고 라는 뭘까?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히, 드물게는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하고, 라, 전라도에서는 진리를 베리타스라고 한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전라도에서 그 라는 전라도가 아니라 라틴. 히는 히라보고요. 여기 히라보. 라. 그래서 고전 우리가 노상 많이 쓰는 말.
라틴어의 클라시쿠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클라시쿠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클래식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 클래식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그러니까 클래식만 가지고도 고전 작품이야. 고전 음악이 됐든 문학 작품, 고전 작품이야. 클래식만 가지고도. 근데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클래식 뮤직. 그러면 클래식이 형용사로 뮤직을 꾸미잖아. 클래식 리터러처. 클래식이라는 영어 단어는 품사가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왜 이 클래식이라는 말은 클라시쿠스에서 왔는데 왜 고전을 클라시쿠스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그 형용사로 쓰인다고 했어요. Of the first class. 세상의 책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first class, 으뜸 가는 부류,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부류의 라는 뜻이야. 그래서 클라시쿠스, 부류, 종류를 뜻하는 거기에서 무슨 부류? Of the first class.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부류. 책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 무지하게 많은 책 중에서 각양각종의 그 책 중에서도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가치서열. 가치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 최상급이죠. 하이에스트. 최고의 가치서열을 갖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음악이 됐든 문학 작품이 됐든 고전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줄에 소리는 같은데 다른 고전을 썼어요. 이 고전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이게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든지 한 학생이라도 더 고전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매 학기 단골로 학생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눈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본 사람과 플라톤의 국가도 읽어보지 않은 것들로 나눈다. 이건 매 학기예요.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왜? 그중에 그 말을 들은 몇 학생은 분개해가지고 이야 나는 이광수 교수 기준으로는 플라톤의 플리디아도 읽지 않은 것들에 해당되는구나.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국가 또 이제 국가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서광사판 국가 번역을 국가는 분량이 많아요. 이따가 이제 플라톤의 여러 대화편들을 한눈에 볼 텐데 분량이 두 번째로 많은 거단 말이야. 요 정도. 분개해가지고 이제 봅니다. 나는 기어코 이광석 교수 기준에 플라톤의 국가를 읽은 사람에 속할 거야. 그런데 30분 1시간 만에 생각이 바뀌었어. 이게 히라부도 아니야. 하얀 것은 종이고 한글이요.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뭐 하고 있어요? 고전을 면치 못해. 이거 뭐 히라부로 읽는 것도 아니고 한글인데 결국은 1시간 만에 두께가 딱 뭐예요? 베개 이게 누워서 이게 베개로 하기에 딱 좋은 두께. 고전은 줄줄줄 읽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제가 비교를 하느라고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학 도서관 협회 이런 데에서 매년 무슨 통계를 발표를 했냐면 전국의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학생들이 많이 대출했는가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지금 몇 년째 1위가 압도적 격차를 가지고 1위야. 2위, 3위는 그보다 훨씬 떨어져. 그 몇 년째 압도적인 격차를 가지고 1위 하는 책 내가 잊을 수가 없죠. 드래곤 라자야. 드래곤 라자. 그래서 제가 고전 얘기할 때 비유하느라고 드래곤 라자 얘기를 했지. 드래곤 라자는 정말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근데 고전은 고전을 금치 못해. 한 페이지 읽기가 어려워. 그것이 고전의 특징이야. 그런데 그렇게 읽기 어려운 책인데 드래곤 라자 같은 책은 영어로 그런 편이 있잖아요.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야, 밥 먹고 읽어라.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렇게 흥미로운데 고전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그게 읽는 사람의 삶을 경우에 따라서 손들이게 바꾼다든가 또 고전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2번, 3번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야. 드래곤 라자는 젊은 시절에 한번 딱 읽었는데 몰라 그것도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드래곤 라자 한번 더 읽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고전에 비하면 그렇진 않다. 그런데 심포시엄 같으면 대학 시절에 한번 읽고 40대에 한번 읽고 여전히 어려운 그 사랑을 60대에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책이 고전입니다. 고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종이 후세에 물려주는 집약된 지혜의 알맹이 이게 고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고전 목록을 해요. 대학마다 많이 해요. 어디 출판 협의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서울대학에서도 동서양 고전 100권 그래가지고 한 권의 책을 나와. 그러면 이제 책 제목, 저자, 동양, 서양, 문학, 역사, 철학 분야별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쓴 무슨 책 해놓고 예를 들어서 논어 그랬으면 거기 이제 짤막하게 몇 장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 고전 목록을 볼 때마다 불만스러워.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거야. 전남대학교에서도 신입생에게 권한다고 동서양 고전 뭐 몇 선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걸 다 해. 도서관에서 하기도 하고 교수별로 몇 개를 써내래. 나는 한 10권 써내고 싶은데 교수별로 한 두세 권만 써내래. 근데 내가 써낸 두세 권 중에서도 한 권밖에는 선정이 안 됐어. 다른 거 이렇게 선정된 걸 보면 내 기준은 고전이 아닌데 별게 다 있어. 청균세 아이 읽으면 좋은 책이요. 그러나 고전은 아니야 내 기준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전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는데 고전 목록에 대해서 내가 불만스러운 건 뭐냐. 한 권으로 있는 고전 100권을 읽고는 실제로는 고전을 찾아서 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찰스 다윈의 총회기원 이렇게 줄을 그을 수가 있으면 읽은 셈 쳐. 이야 세상에나. 이 저자를 알면 됐지. 뭐 그걸 찾아서 꼭 읽어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고전 100권 한 권으로 읽는 고전 100선 같은 책은 나는 매우 위험하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전을 조금이라도 더 읽는 것. 그래서 이제 버켓 리스트라는 말을 여러 때 내가 쓰고 있습니다. 버켓 리스트. 그 버켓은 예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발음하기를 못해가지고 바켓스라고 했던 거야. 바켓스. 우리말로 양동이. 요게 이제 위가 조금 아래보다 이렇게 넓어요. 세대에 따라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는데 옛날에는 함석이란 말 썼었어. 함석으로 지붕도 있고요. 양철에 뭔 처리를 해서 함석이란 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양동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위가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안정적이지. 아래가 넓고 위가 좁고 거기에 사람을 올려. 그리고 목을 매. 그래서 영어로 kick the bucket 이란 말이 있어. 바켓을 차다. 사람을 바켓 뒤집어서 올려놓고는 목을 밧줄로 걸고는 바켓을 차. kick the bucket 뭐예요? 골로 보내다 사형을 집행하다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켓에 올려놓는 일이야. 그러니까 버켓 리스트는 뭐냐면 바켓에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란 뜻이야.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것도 또 기억력이 얼마나 좋을지 한 10년 됐을까? 텔레비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경규, 이윤석이 나와. 근데 남자의 자격의 부제가 뭐냐면 죽기 전에 해야 될 101가지야. 앞불사. 거기 보면 죽기 전에 해야 될 101가지 버킷 리스트로 체력이 허약한 이윤석을 질질 끌고 마라톤 완주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당히 많은 훈련해가지고 합창 경연대회 합창단으로 나가기. 그 다음에 제빵사 자격증 따기. 난 그 프로그램 만든 PD가 야속했어. 플라톤 국가 읽기, 플라톤 심포시온 읽기 그거 하나 더 써야지. 그게 너무 야속했어. 마라톤 완주하기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마라톤도 한번 완주해도 해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플라톤
국가 읽기나 심포션 읽기 저 하나 뭐 쓰면 얼마나 좋았냐 말이야. 그게 고전 읽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권이라도 더 읽는 것. 근데 우리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난번에도 못지않은 중요한 국가를 읽었는데 국가하고 동급의 또 한 권의 플라톤의 고전 심포션을 읽는다. 그 국가 할 때 요거 했어요. 불타는 도서관 그 타임이라는 영자지에서 했다는 거. 이 세상에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귀하는 단 한 권의 책만 품에 안고 구해낼 수 있다. 나머지 책은 다 불타 없어진다. 이게 실제라면 내가 가르치는 전남대학교 학생 중에 좋아할 학생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국가가 그거 다 타버렸어. 그러면 이강석 교수한테 무시 안 당해도 되잖아. 어? 국가도 읽지 않은 것. 타서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귀하는 어떤 책을 구할 것인가? 미국에서 조사했어요. 한국에서 조사했으면 옛날에 10년 전에 드래곤 라자가 이르지. 귀하는 무슨 책을 구할 것인가? 드래곤 라자부터 구해야지. 그 뒤에 2, 3, 4위도 다 그 비슷비슷한 판타지 무협 소설이야. 에? 너무 속상했지. 한 8이나 9이나 10위에 플라톤의 심포션. 아이 그럴만 하잖아. 그런데 1위서부터 10위까지가 다 판타지 무협 소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청균세 뭐 비슷한 거 뭐 유발 하라리 뭐 이런 거. 그거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거보다도 더 고전인 거. 이걸 놓치고 있다. 그래서 히라보로 비블리오 이게 보통 책이라는 뜻이에요. 비블리오. 영어 독일어에 비블리오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이 비블리오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논문 쓰고 맨 뒤에 붙이는 거. 비블리오그래피. 비블리온 그래피 다 히라보에서 온 단어예요. 참고문헌 목록. 독일어로는 도서관을 비블리오텍 택이 건물이에요. 디스코텍, 콜라텍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비블리온을 넣은 택이야. 비블리오텍 이게 도서관이에요. 독일어로. 그래서 히라보 비블리오는 뭐 보통 동사 책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영어 독일어로는 단어가 이제 조금 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서 발음도 바뀌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건 보통 동사니까 소문자로 썼어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게 바이블이야. 독일어로는 비블리온에 더 발음이 비슷해져. 비베리어 이게 성서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책 중에 책 가운데 책 원래 바이블에 해당되는 히라보 비블리오는 세상에 그 수많은 여러 종류의 그냥 책을 가리키는 히라보였는데 워낙 이 성서란 책이 특별한 책이다 보니까 책 중에 책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성서가 되는 것이다. 책 중에 책 왜 이제 성서까지 얘기했냐면 도서관에 가시면 플라톤 심포지엄의 번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소장님하고 우리가 세미나에서 직접 읽어야 될 텐데 어떤 번역을 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의를 좀 했어. 우선 우리가 폴리테아를 읽을 때는 서광사판 박준 교수의 번역을 읽었어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히라보 라틴어 문헌들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정암학당이라는 연구 공동체가 있어. 그 정암학당에서도 플라톤 전집을 한 권씩 내고 있어요. 거기는 공동 작업이에요. 여기는 원래는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하는 것처럼 예고를 했는데 박재현 교수 말고는 다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박재현 교수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을 거야. 결국 2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다른 것은 안 나오는구나.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 앞에 나온 것은 다 예고가 돼 있는데 파르미데스는 누가 하고 소피테스는 누가 하고 그러나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결국은 소강사파는 아마도 박재현 교수의 플라톤 전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정암학당은 여러 연구자가 있는데 파르미데스 편을 중심으로 박사기를 한 분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파르미데스를 한번 번역해보고 테이테투스 편을 가지고 박사기를 쓴 분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테이테투스를 번역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박재현 교수가 번역을 아직 안 한 것을 이 정암학당이 했어. 전 세계에서 두 가지 책의 번역을 자기네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국가적인 자부심이 걸린 문제로 국가적인 노력을 해서 번역해낸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가 성서고 하나가 플라톤 전집이야. 독일어로 된 성서가 있어야 되겠다. 불어로 된 성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라톤 전집이. 독일어로 된 플라톤 전집이 있어야겠다. 불어로 된 플라톤 전집이 있어야겠다. 플라톤 전집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네 나라 말 플라톤 전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 자부심이었었어. 근데 동양에서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복수의 플라톤 전집과 복수의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진행 중이단 말이야. 이게 완결되는데 이거 앞으로 5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박정 교수의 서방사파는 지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분량이 26개 내지 27개 대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노모이, 법률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 다음에 폴리테이아 국가야. 근데 그 분량이 가장 많은 노모이와 폴리테이아를 박정 교수가 해냈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는 분량이 적다는 것이 있어. 그게 하나의 희망적이야. 근데 약간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 이제 조금 이따 할 텐데, 플라톤 생애와 관련해서 초기 대화편, 중기 대화편, 후기 대화편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 후기 대화편이 거의 번역이 안 됐는데 그 후기 대화편이 철학적 논의 중심이고 난살패. 분량 많은 거 번역하신 것은 다행스러운데 후기 대화편이 남았다는 건 좀 걱정스럽네. 박정 교수는 나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인단 말이야. 나의 스승 1934년생이야. 우리 나이가 90이야. 근데 분명한 것은 나보다 오래 사실 거라는 거지. 10년 이상 오래 사실 것이다. 대학원 시절에 선생님을 모시고 등산을 가잖아. 박정 교수는 평생 동안 요 플라톤 전집을 중심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하시지만 플라톤 전집의 히라보로 된 원전 이거 읽고 번역하고 요것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체력 단련 두 가지만. 다른 건 못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거 없는 건 나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원 시절에 선생님 모시고 등산을 가잖아. 대학원 학생들이 한 세대 스승인데 대학원 학생들이 다 몇 곡에 넘어가가지고 쩔쩔매고 아이고 하는데 이분은 저쪽 마루터 벌써 한 곡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다 쉬었으면 오지 그래 힘든가 이랬던 분이요. 그래서 나보다도 10년 이상 더 오래 사실 분이기 때문에 박정현 교수의 플라톤 전집이 완간됐으면 좋겠다. 그 비슷한 시기에 아마도 정엄학당에 플라톤 전집이 또 나오겠다. 그 외에도 심포시온의 번역은 도서관에 가면 여럿 있는데 히라보 원전을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각주에 있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서왕사판 박정희 교수의 각주가 조금 낫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세미나 때는 이걸 읽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정엄학당판 심포시온 향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갖고 있는 분이 여러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도 제가 고집을 부렸어. 이걸 해야 되겠다. 그 각주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알로고스. 영어로는 이제 저게 다이알로그죠. 독일어로는 히라보하고 비슷해. 디알로그야. 근데 히라보로는 디알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디알로고스, 로고스를 주고받는다. 플라톤은 평생에 걸쳐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제7사안을 학위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분이 계신데 제7사안은 플라톤이 쓴 편지 중에 자기의 성장 과정을 쓴 부분이 있어. 제7사안에. 그래서 육성 플라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한다.
많은 대화편을 썼지만 이 대화편에서는 자기 이름조차 3번 여러 사람 중에 섞어서 3번 나올 정도. 그래서 플라톤적 익명성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인간 플라톤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 말하는 사람은 주로 소크라테스고. 그런데 편지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7사는 편지기 때문에 이거는 소크라테스랑 가면을 썼지만 편지에서 가면 쓰는 사람은 없어.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고 분명한 거야. 그래서 대화편 가지고는 인간 플라톤을 알 길이 없는데 어휴 제7사안이 있으니 이게 다 잘됐다. 그래서 우리는 제7사안을 통해서 플라톤의 성장 과정을 알게 되는데 플라톤이 젊어서 나는 이것이 되고 싶었다.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그 첫 번째가 작가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라톤이 너무도 명문 귀족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라톤의 외당숙, 외삼촌, 그러니까 외가 쪽이야. 플라톤의 외당숙, 외삼촌이 30인 과두 정권의 권력서열 1위와 2위요. 크리티아스, 칼미데스. 엄청난 거지. 이런 배경 속에서 플라톤도 젊어서는 정치에 참여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플라톤은 젊어서 뭐를 하고 싶었어? 정치 아니면 작가. 근데 정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접었어. 소크라테스 죽음.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 어이없는 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됐어. 야, 한때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완전히 접었어. 작가의 꿈은 계속한 거야. 그것이 바로 그의 평생에 걸친 글쓰기, 디알로거스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대화의 형식으로 글을 남겼다는 거. 이것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철학자가 대화편을 쓰는 철학자는 없어. 오늘날에는. 만약에 내가 한국 철학회 철학 잡지에다가 플라톤의 대화편처럼 누구와 누구의 대화, 이강서 뭐 누구 여기 누구 최영이 왜 해가지고 대화편을 써서 투고를 했다고 해봐. 이강수 교수가 작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지금 완전히 갔네. 어째 이걸 써왔지? 에? 지금은 다 철학자가 딱 한 가지 형태의 글, 논문. 그런데 철학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철학사를 보면 철학자는 다양한 형태의 글로 자기의 사유를 드러냈던 거예요. 플라톤이 대표하는 이 대화편은 그 뒤에 여러 사람이 썼어. 키케로도 썼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썼는데 심지어는 근대 철학자도 대화편을 썼어. 버클리의 하일러스와 필로누스 사이의 대화. 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쓴 철학자의 글쓰기 방식이었네. 또 파스칼의 팡세, 몽테뉴의 에세, 논문 아니야. 심지어는 사르트르는 뭐 희곡, 소설, 구토가 철학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까미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철학자들은 자기의 사유를 보였던 것인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게 철학자가 쓰는 글, 논문, 나는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퇴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대화편을 쓰는 것은 굉장히 낯설게 됐고 어려워졌지만 플라톤이 왜 자기의 생각을 대화의 형식으로 담아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26개 내지 27개의 대화편을 우리는 물려받고 있어요. 원래 플라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은 훨씬 수가 더 많아. 근데 긴 세월 동안 뭐를 연구자들이 가려냈냐? 플라톤이 쓴 게 맞아? 요건 플라톤의 명성에 기대어 가지고 플라톤이 쓴 것이 아닌데 플라톤이 쓴 것으로 한 거 아니야? 요걸 가려냈어. 이거 여러분이 안 해도 돼. 25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의 이름을 달고 있는 대화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플라톤이 쓴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26개 내지 27개야. 아니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26이면 26이고 27이면 27이지. 내지는 또 뭐야?
나도 답답해. 나도. 어디 가서나 플라톤 그러면 26 혹은 내지 27 이렇게 말하는 게 나도 답답해. 유도 여기 의문문이 물음표가 붙은 대화편이 있어. 히피아스 메이저. 그런데 그 앞에 히피아스가 또 있네. 히피아스 엘라톤. 엘라톤과 메이저는 비교급 형용사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히피아스 엘라톤 소 히피아스, 히피아스 메이저 대 히피아스. 영어로는 히피아스 마이너, 히피아스 메이저. 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메이저 리그 더 큰, 마이너 리그 더 작은. 그래서 딱 히피아스라는 제목의 대화편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길래 하나는 소 히피아스고 하나는 대히피아스, 히피아스 마이너, 히피아스 메이저 그랬는데 요 히피아스 메이저가 문제야. 요것만 이제 물음표야. 나머지 물음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요 히피아스 메이저가 이리저리에서 이런 점에서 플라톤이 쓴 것이 확실하다. 이런저런 근거로 플라톤이 쓴 것을 볼 수 없다. 이게 지금도 반반이야. 어쩌면 좋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게 진작이다 27개. 요게 위작이다 26개. 그래서 지금은 통상 거의 대부분의 플라톤 관련한 책을 보면 플라톤의 저술 26 내지 27개의 대화편이다. 요것 때문에 그래. 예. 자, 초기, 중기, 후기. 플라톤은 80을 살아. 평생을 썼어요. 예. 심지어는 국가를 할 때도 우리가 그 표를 얘기를 했는데 로마 시대 키케로는 플라톤을 두고 쓰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죽으면서까지 썼다는 뜻이야. 나는 쓰면서 죽었다 이게 참 괜찮아. 근데 난 그 자신은 없어. 쓰면서 죽었다. 강의하다 죽었다. 마시다 죽었다. 술 마시다 죽을 가능성이 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근데 마시다 죽었다는 누가 소개할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쓰면서 죽었다는 너무 멋있잖아. 강의하다 죽었다도 난 괜찮을 것 같아. 강의하다 죽었다. 이광석 교수 전남대학교에서 고별 강의하다 죽었다. 이거 괜찮아. 쓰면서 죽었다. 스크리벤스 모르투 온수 라틴어로. 이거 괜찮지? 그 말은 뭐야? 죽으면서까지 썼다야. 그러니까 플라톤의 삶은 평생 철학하기와 나란히 평생 쓰는 삶이었어. 그러길래 우리는 플라톤이 비교적 젊은 시절에, 플라톤이 중년, 플라톤이 말년에 이런 순서대로 썼어. 이것까지 다 알아냈어. 맨 처음에 스승의 재판 받는 과정, 아폴로기아, 크리톤, 라케스, 그 다음에 유시스, 그 다음에 칼데. 요 순서대로 썼다. 요것도 대부분의 학자가 아까 26개 내지 27개 진작이다 하는 것처럼 다 이제는 동의하고 있어. 2500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여러분이 혹시 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박사를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일단 오늘날의 연구 성과로는 요 순서대로 썼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플라톤의 사유 과정을 이에서 볼 수 있어. 철학사에서는 많은 철학자가 그렇습니다. 전기 철학, 후기 철학. 하이데거, 케레 이전, 케레 이후. 후설, 전기 사상, 후기 사상. 비트겐슈타인, 전기 트락타투스, 후기 필로소피컬 인베스티게이션. 이런 철학자가 많아. 그건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야. 사람이 성장하고 나이를 먹고 시간을 먹잖아. 거기에 따른 사유의 변천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은 세 시기로 그리고 바로 이런 순서대로 썼을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유심히 보실 것은 초기 대화편의 아폴로기아, 중기의 폴리티의 심포시온, 후기의 노모의 속에서 딱 6개만 밑줄을 그었어. 이것도 국가에서 이 화면까지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현우님께서는 이 밑줄 그은 것은 왜 밑줄 그었는지를 아실 것 같아. 예.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등장인물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 사람 이름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것도 플라톤이 아니야.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 소크라테스와 라케스의 대화, 혹은 소크라테스와 에우티프론의 대화, 혹은 소크라테스와 파이돈 일행의 대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방이 한 명이든지 아니면 등 복수야. 근데 그 대표 이런 식으로 다 맞아. 매넌 소크라테스 매넌 일행의 대화 소크라테스 파이드로스 소크라테스 에우티드 다 맞아. 밑줄곧 6개만 사람 이름이 아니요. 그리고 요 밑줄곧 6개가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 파이드로스 위시스 다 사람 이름이야. 그냥 한글로 읽어서 쓰면 돼. 근데 6개만 사람 이름이 아니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 첫 번째가 아폴로기야. 요거는 많은 경우에 소크라테스의 변명. 근데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한 번도 변명 안 해. 변명하기는커녕 뭐야? 배심원단 501명 비상하게 하는 소리만 골라서 해. 그래서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뭐라 그래? 소란을 피우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난리가 났어. 저 소크라테스 저 밉상. 아니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을 때 나이가 70이야. 지금 현대 재판을 받아도 노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그 결과가 70 먹은 노인이 사형해. 근데 책 제목을 변명이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말이야. 하고 많은 책이 다 변명이라고 해요. 박정희 교수는 변론. 어떤 학생이 내가 이 말하니까 큰 언성을 높여서 막 이 말하니까 한 학생이 그런데 교수님 변명 변론 한 글자 차이구만 이런 학생도 있었어. 근데 뜻은 많이 달라. 법정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연설이야. 근데 변명은 써서는 안 될 편이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고소된 사람이 한 연설 이걸 아폴로기아라고 불렀어. 나 같으면 소크라테스의 아폴로기아 이렇게 하고 싶어. 다른 건 사람 이름이니까 뭐 걱정할 히피어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근데 요게 문제. 요거 법정 교수가 국가 해놓고 너무도 아쉬워서 국가 해놓고 감대점 정치 체제, 폴리시 체제 요게 더 가까운데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플라톤의 정체 그러면 동굴에서 또 새 대화편이 발굴됐나? 처음 보는 대화편일세. 너도 나도 국가 그러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번역 공화국. 요것만 피하면 국가는 그래 국가까지는. 근데 공화국은 이건 안 돼. 그렇단 말이야. 이제 이게 심포시온. 난 아까 첫 표지에서 플라톤 심포시온 읽기 그랬어. 그런데 우리의 박정희 교수도 향연. 아까 정화막당에도 저기 나란히 있어. 서항사판과 정화막당판이 저기도 향연. 세상 사람들이 다 향연이라고 할 때 나는 꿋꿋이 심포시온.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왜? 뭐라고 번역하든지 심포시온을 놓치고 말아. 그건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야. 동유럽 불어 다 그래. 왜 그래?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거야. 지들한테 없었어. 근데 그걸 무슨 수로 번역을 하냐 말이야. 그걸 굳이 번역을 해야 된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포시온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 요거는 번역해도 안 해도 큰 차이가 없어. 노노의 법률 이거. 다만 요 심포시온, 폴리테이아, 아폴로기아는 번역이 문제가 된다. 그래도 저하고 인연을 맺고 강의를 들었으면 어디 가셔서 변명은 아니야. 못 써. 아폴로기아 차라리 아폴로기아. 향연도 좋지만 심포션이 더 나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네. 자, 우리는 이번에 이제 이 대화편 중에서도 중기 대화편 심포션을 읽을 텐데 보통명사 심포션과 고유명사 심포션. 첫 글자가 소문자면 보통명사고 첫 글자가 대문자면 고유명사입니다. 책 이름이야. 그러니까 플라톤의 심포시온은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도 노상했던 심포시온 중에 하나를 책으로 표현했어. 그건 고유명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심포시온의 첫 글자가 소문자냐 대문자냐 이걸 구별하셔야 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예 우리가 보통 2시간 강의를 하잖아. 우리 인문학 교육연구소가 자료 화면을 반도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딱 끝날 거야.
그게 제 강의 특징. 여러 군데 강의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나쁘지 않은 강의야라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예정된 시간이 넘자마자 매우 나쁜 강의로 전락하는 경우를 내가 너무도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은 뭐 20 몇 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도 내가 그걸 계속 하진 않아. 눈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시간 될 때까지만 합니다. 미처 못한 것은 우리 세미나 때 또 계속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 꼭 할 이유는 없단 말이지. 매우 나쁜 강의로 전락하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닿는 데까지 할 텐데 보통 명사 첫 번째 소문자 심포지언과 고유명사 심포지언. 그래서 심포지언은 단수고 복수 심포시아.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 형태인데 고대 그리스의 아주 매우 독특한 문화 형태인데 복수가 있을 정도예요. 어젯밤에는 아가톤네 집에서, 다음 날에는 누구네 집에서 또상 열리는 게 주로 저녁 시간에. 이게 심포지언이에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볼 텐데 쉼 함께, 포시온 마시다 이런 뜻이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즐기는 거지. 그래서 많은 심포시온을 했기 때문에 복수 심포시아가 있고요. 이 심포시온이 라틴어로 심포시움, 이게 그대로 영어로 심포시엄이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학에서도 학술 행사의 하나로 무슨 뭐에 대한 심포시엄, 또 무슨 포럼 이런 것처럼 지금도 심포시엄을 많이 해. 그 학술 행사처럼 하는 심포시엄이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문화 형태인 심포시온에서 왔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법대, 경영대 뭐에 대한 심포시엄 이런 데 참가했더니 마실 게 없다 그러면 손 들고 담당 교수한테 지금 임대차 법에 대한 심포시엄을 하고 있는데요. 히라보로는 심포시온에서 왔고 그 복수가 심포시아인데 심포시온이라 하면 심과 포시온 함께 마시기인데 이 자리에 지금 마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함께 마시면서 하시죠. 다만 해당 교수의 인품을 잘 가려서 해라. 내가 그렇게 당부를 하지. 그 어려운 단어를 어원까지 다 알고 있구나. 마실 것 좀 가져와라. 이런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어디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잘 가려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학술 행사처럼 쓰이는 이 말이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문화 형태인 심포시온. 우리가 읽는 책 심포시온에 176A 국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호를 알아. 스테파노스 번호. 프랑스 사람이 그 신교 구교 갈등 시기에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 상태로 가가지고 플라톤 전집을 편집을 했어. 그래서 스테파노스 번호. 그 스테파노스 번호 176A에 보시면 이게 나와. 저녁 식사 끝. 데이프넌. 저녁 식사 끝. 이때는 테이블 위에 많은 음식이 있었어. 이제 데이프넌. 저녁 식사 끝났어. 그리고 심포시온 시작. 요게 아주 선명히 나와. 176A에. 그러니까 일행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여기 앉으시죠. 어쩌고 자리 배정을 해. 그리고 식사를 해. 이제 데이프넌이 끝났다.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고 심지어는 바닥에다가 포도주를 우리말로 하면 고시래지 뿌리고 그리고는 뭐 또 해? 신에게 기도도 하고 그러므로 데이프넌은 끝나고 심포시온은 시작이다. 그 심포시온 자리에서는 물과 희석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날 밤에 주제를 놓고 돌아가면서 담론을 펼치고 그것도 그냥 담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담론이 가장 뛰어난가를 경연하는 그런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문화 형태가 심포시온이에요. 다만 오늘날의 현대 영어로는 학술 행사의 일종으로 그냥 언어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플라톤의 심포시온은 그걸 책으로서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어서 고유명사 심포시온이다. 일행이 이렇게 도착하면 클리네라는 게 있어. 이게
침상이라고 해야 될지 침대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한 손으로는 잔을 들고 있지. 그러면 노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마자 굿자로 이렇게 채워주고 보충하면 그걸 마시면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하는 연설을 듣고 자기 차례가 되면 연설을 하고 이런 거지. 그가 클리네라는 이번 인문학교육연구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 이 클리네에 앉아있는 모습을 벽화로 보여주었었어. 유심히 보셨으면 그게 클리네에 누워있는 심포시온 참가자의 모습이었다. 그다음 심포시온에는 심포시 아르코스라는 인물이 있어. 요게 심포시온과 아르코스의 결합인데 합성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날 밤 심포시온의 좌장이야. 요 심포시 아르코스가 하는 중요한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매우 즐겼는데 포도주 원액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야. 물과 섞어서 마셨어. 요 섞다, 혼합하다. 요게 또 고대 철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라시스라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서양 고대에도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도 국립박물관 가면 청자, 백자,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연화문, 그 다음에 용도, 이게 향론지, 벼른지, 거기에 따라서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크라테르라는 이름의 그릇이 있어. 그 크라테르는 물과 포도주를 섞는 그릇이야. 항아리인데 용도가 뭐야? 크라시스, 술과 포도주 원액과 물을 섞는 항아리. 이게 크라테르라는 거야. 이거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심포시 아르코스가 하는 두 가지 일이 그거야. 오늘 밤은 물과 포도주를 몇 대 몇 비율로 섞어 마실 것인가. 우리가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제 많이 마셨어. 오늘은 좀 덜 마시자. 그 말은 비율을 물을 보통은 물 3대 포도주 1, 물 3대 포도주 2 요걸 조정하는 사람이 심포시 아르코스야. 또 하나 두 번째 그날 밤 돌아가면서 담론을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주제를 뭘로 할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주제. 그래서 심포시 아르코스, 심포시온의 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행으로부터 주제는 뭘로 하고 오늘 밤에 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정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그 수많은 심포시온 중에 플라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포시온이다. 그러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지. 대학편 이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렵단 말이야.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독일어 예를 들었어요. 슐라이마허가 플라톤 전집을 번역한 놀라운 인물이야. 박준희 교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독일어권에서는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 다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붙인 이름 가스트 마을. 고심 참담해서 가스트 여기 게스트야. 마을은 식사. 손님을 청해서 하는 식사. 근데 아까 했잖아. 데이프논에서 식사는 끝났다고. 심포시온 가면 데이프논에 이어서 하고 손도 씻고 신께 기도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는 있어? 매우 간단한 안주. 그러니까 가스트 마을은 손님을 청해서 마신다. 이 데이프논이네. 적절치 않아. 이거보다 나은 게 트링겔락이야. 트링크는 영어의 드링크야. 드링크. 겔락이야. 요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술판, 술자리, 술좌석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플라톤 심포시온을 우리말로 플라톤 술판, 술자리, 술좌석. 근데 마시는 것 중심까지는 됐다. 데이프논에서는 벗어났어. 담론은 어디 갔어? 안 되네. 그러니까 독일어로도 뭐라고 하든 그리고 독일어로 두 가지가 있는 건 뭐야? 요거 가지고 충분치 않다 이거야. 불안전하다 이거야. 그런 애써서 노력을 해봐.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우리나라 보자.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쓴 게 향연이야. 그런데 향연에 이 아래 보면 먹을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향연 그러면 말은 참 좋아. 게다가 이 향연이란 말은 우리가 매우 확장적으로 문학의 향연,
음악의 향연. 봄이 되잖아. 경악단, 괴양하게 향연.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래서 듣기도 좋고 어감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데이프논과 구별되는 고대 그리스의 심포시온, 함께 물과 희석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좌석 배정을 통한 연설의 그날 밤 주제에 따른 경합. 요거는 향연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표현이 안 돼. 어차피 우리나라에 없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은 것은 향연이었고, 정암학당판도 향연. 그런데 다 향연이라고 할 때 지금 심포시온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고대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조우현 교수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향연 할 때, 아이 그거 안 된다. 심포시온은 향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했냐? 잔치 그랬어. 너무 좋네. 향연보단 나아.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향연 그럴 때 인양반만 잔치라고 그랬어? 심포시온의 번역이 미흡하다 이거야. 그래서 잔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볼 때는 향연이나 잔치나 다 안 되는 건 똑같아. 잔치라고 하시는 그 심정은 알겠어. 향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근데 잔치라고 해서 그럼 나아졌냐?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나의 스승인 박정희 교수는 예전에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먼저 번역이 있잖아. 근데 각주에서 플라톤의 심포시온을 언급해야 될 때가 있어. 내용상. 그때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연회라고 했어. 연회. 심지어는 요 껍데기에도 이 오래된 이거보다 먼저 나온 책에는 예고에 연회라고 했었어. 이제 연회라고 나올 판이야. 요 무렵에는 박정희 교수가 독도에서 대학원생이나 학부학생을 만나면 자네 잠깐 와보게. 그래가지고 플라톤의 심포시온을 향연이라고 잔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걸 연회라고 해야 되는 이유. 1시간씩 다 듣고 갔어. 근데 이제 책으로 나올 때가 가까웠어. 마치 국가 나올 때 정책 했는데 타협을 해가지고 국가 관계점 정책 이렇게 했듯이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향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보면 이 후퇴한 이유를 써놨어. 더 어려운 한자말 회음 모여서 마시다. 틀린 길라고 비슷해. 회음이라는 말이 사실 더 가깝고 연해도 좋은데 그러나 향연이 그만 많이 써있고 또 다른 문학의 향연 무슨 향연 이렇게 통일교에서 쓰인 바 있어서 향연이라고 한다. 야 그럴 건데 그 지나가는 학생들 붙들어 놓고 수도 없이 고문을 하면서 연애라고 해야 되는 이유. 이 박정희 교수가 이제 체력 단련 하느라고 등산만 해서 그렇지. 호텔에만 가면 대연회장 소연회식. 그건 뭐야? 집에서 하면 잔치고 호텔에서 하면 연회예요. 뱅키. 연애도 안 돼. 그 이유가 독일어로도 안 돼. 한글로도 안 돼. 그 이유가 고대 그리스에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번역해야 되는 강박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나는 아주 좋은 제안 갖고 있지. 심포시온.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까 책 제목, 이거 책을 표시하는 거 아니야? 책 제목, 플라톤의 심포시온. 이렇게 하자는 거지. 심포시온을 다룬 책을 제가 낼 건데, 내가 내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글에는 다 이렇게 표기했고, 그 책을 내도 나는 이렇게 낼 거야. 심포시온. 그게 나의 주장이다. 어떤 분은, 참, 향연이나 연애나 심포시온이나 큰 차이 없구만. 이거가 주제가 되면 작은 문제가 아니야. 향연, 잔치, 연애, 제일 좋은 건,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심포시온. 이렇게 돼 있다. 아까 그 인문학교육연구소에서도 클린의 이거 다른 클린을 보여줬어. 이게 클린해. 바깥에서 오면 서양 고대에는 노예제 사회예요. 노예제 사회. 웬만큼 살면 집에 여러 노예가 있어. 그러면 밖에서 오면 저쪽으로 안내하거라 그러면 노예가 이제 클린에 안내를 하면 거기에 편안하게 누워서 발도 닦아주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야? 고대 노예로 태어나면 큰일 날 뻔했거든. 심포지온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발 닦아주고 지켜보다가 비었다 싶으면 또 이게 채워줘야 되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 기본 고대
특히 사회 경제적 토대가 노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히 기어서 한 손으로는 요게 이제 잔에 물과 희석된 잔을 마시면서 돌아가면서 다만 뭐라? 여기는 둘씩 있는데 흔히네 이렇게 둘씩 있으면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심포시온에 파이데라스티아라고 하는 개념을 예고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야 저렇게 흔히네 둘이가 있으면 지금 더군다나 상처를 벗었잖아. 그러면 몸이 밀착이 돼서 탈 텐데 심포시온에는 파이데라스티아라는 종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벽화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포시온을 읽다 보면 디오니소스를 심판관으로 하여 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플라톤은 탁월한 문장가, 글쓰기 작가라고 그랬어. 훌륭한 철학자이자 동시에 훌륭한 작가. 이거 겸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읽는 심포시온은 플라톤의 26개 내지 27개 대화편 중에서 언어적으로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문학적인 작품이야. 그래서 인문학기계연구소의 강의 계획서에 뭐라고 썼어? 유럽에서는 세계 사상전집에 있지 않고 세계 문학전집에 끼어있다. 문학적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키케로가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 만일 제우스가 히라보를 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플라톤보다 더 훌륭하게 히라보를 구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제우스가 히라보를 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키케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작가 지망생이기도 했지만 그가 남긴 글은 히라보로 쓰여진 글 중에서 가장 탁월한 문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심포시온이다. 더군다나 주제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같으면 본격적으로 올바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몸이 건조하지. 논의 중심이고 어쩌다가 트라시마코스가 찬물을 끼얹고 달아나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논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주제가 사랑이야. 그래서 26개 내지 27개 대화편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다. 그 말은 뭘까? 가장 번역이 어렵다.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여기에서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기란 매우 어려워. 이 두 박정 교수나 이 정학당 강철웅 교수인데 그 히라보를 놓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데이테토스 뭐 이런 대화편에 번역하고 심포시온 번역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이 아름다운 대화편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까요? 이건 이 다른 나라 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심포시온 번역이 플라톤 대화편 번역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 번역된 것으로 심포시온의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기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나 원래 심포시온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요 디오니소스를 심판관을 하여 심판관 디오니소스 요게 디오니소스를 심판관을 하여 175-2에 요 말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디오니소스를 심판관을 한다는 말이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작가이기도 한 플라톤의 놀라운 글쓰기로 요 디오니소스를 심판관을 하여 이 디오니소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디오니소스적 아폴론적 형용사로 그러니까 신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는 무수히 많은 신이 있고 그 무수히 많은 신 중에서도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이 매우 대조적이야. 그래서 아예 형용사가 있어. 디오니지시, 아폴로니시 독일어로. 요걸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룬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니체가 처음도 아니야. 그 이전에 니체의 스승 리츠이라는 사람도 이 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오늘날 보통 디오니소스적 아폴론적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체를 떠올릴 정도로 니체한테 이게 중요한 개념상이 되는데 니체가 처음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의 스승도 썼고 그렇다. 전방에 걸쳐서 아주 대조적인 디오니소스 아폴론 대충 얘기해봐. 아폴론 태양 광명 이성 냉철 디오니소스 감성 도취
광기. 너무 대수적이네. 이걸 이제 니치라는 철학자가 매우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그 이전부터 이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특히 우리가 있는 심포시엄 보면 요 디오니소스적, 아폴론적이라는 게 전방에 걸쳐서 되는데 악기도 아울로스라는 악기가 있어. 이거 관악기야. 이제 요 다음에 그림을 볼 거야. 부는 데는 하나인데 요 대령이 양쪽에 있어서 소리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관악기인데 요 아울로스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황홀하거나 슬퍼지거나 이런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리라나 기타라는 현악기야. 리라 많이 써봤지? 라이어 또 기타라. 요 기타라라는 명칭으로부터 기타라는 단어가 나왔어. 기타. 근데 요건 뭐야? 듣는 사람을 고요하게, 정숙하게. 요거는 황홀하게, 도취하게 또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전혀 효과가 다른 두 종류 악기. 그래서 아울러스는 디오니소스적 악기고 리라나 기타라는 아폴론적 악기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밤에는 심포시엄 자리에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피리 부는 소녀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 그 피리가 아울러스. 조금 이따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아울러스. 그래서 심포시엄 전체에 걸쳐서 디오니소스적 요소와 아폴론적 요소가 대비적으로 드러나고 심포시엄 전체에 걸쳐서 디오니소스를 심판관으로 삼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심포시엄 전체에 걸쳐서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알키비데스라는 사람이 바깥에서 이미 술을 많이 먹고 사랑 때문에 괴로운 나머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소란스럽게 굴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소크라테스를 미처 식별을 못했어. 술이 취해가지고. 내가 그럴까봐 걱정이 돼. 술을 먹으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으로 무슨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아크레베데스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서 밖에서 술 먹고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소크라테스 못 알아왔어. 그래가지고 주인장 아가톤이 엊그제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했어.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화환도 꽂아주고 리본도 꽂아주고 이 자리에서는 당신이 최고요. 그랬는데 어쩌지 하다가 이게 뭐야 이게 소크라테스가 있네. 그래서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뭐야? 디오니소스가 여러 가지인데 술의 신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술 취한 알키비데스가 아가톤에게 주었던 머리띠와 리본을 소크라테스에게 옮겨주는 것, 그것이 디오니소스를 심판관을 하여 하나. 또 하나, 이게 이제 물과 섞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다 그랬잖아. 초저녁에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 둘 나가 떨어져. 취해가지고 새벽녘까지 3명이 남아. 그런데 나머지 둘이 새벽녘에 다굴기 전에 나가 떨어졌어. 맨 마지막에 우리의 소크라테스가 남았어. 그리고는 간단하게 기도하더니 새로 하루를 시작했어. 뭐야 이게? 누구는 한 10시경에 떨어지고 집주인장하고 아리스토파네스가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해보려고 했다가 다굴기 전에 나가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쉬셨다가 아니라 어디 가서 주무셨다가 아니라 새로 하루를 시작했다. 와. 한때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나오고 내가 서양 고대철학 전공이고 또 생긴 게 그렇다고 전남대 소크라테스라고 그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크라테스는 야스퍼스가 말한 공자, 석가,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급, 석가급, 예수급 철학자인 데다가 그다음에 술. 난 토요일날 그리스 여행 해단식 하고는 3일 동안 끊고 말았잖아. 3일 동안 술이 안 빠져. 근데 우리의 소크라테스는 간단히 기도하더니 새로 하루를 시작해. 그거를 알키비데스가 전쟁터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줄 거야. 술이 없을 때 참기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만큼 잘 참는 사람이 없었고 술을 마시기로 하면 소크라테스처럼 많이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절제를 못해가지고 자기네서 제일 먼저 취하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야?
체력, 정신력, 여러모로 뭐 안 되는 거지. 예. 어쨌거나 이 심판관 디오니소의 이중적인 의미는 두 가지. 맨 마지막까지 술에서 가장 센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다. 그 다음에 알키메데스의 출현 이런 것이고, 이거 보면 누가 중간에 올 때마다 자리 배정, 신경전이 말이 안 해. 이게 왜 그런가?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연설이 아니야. 누구의 연설이 가장 뛰어난가? 조금 뒤에 아군이라는 개념을 할 거야. 그래서 자리 배정이 매우 중요해. 이거는 내가 어디다 그렇게 썼어. 이미자 뒤에 노래 부르기. 아니 하필이면 내 노래 순서가 이미자 뒤요. 근데 요즘은 또 이미자 뒤에 노래 부르기 하니까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자가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가를 모르는 세대가 돼버려가지고.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임재범 뒤에 노래 부르기. 뭐라고 해야 돼? 네?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미자 뒤에 노래 부르기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 아, 노래방에 갔는데 내 앞에 이미자가 노래했어. 근데 내 다음이 내 순서요. 그래서 저 심포시를 읽는데 고전을 읽는데 자리를 가지고 저러나? 이게 악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탁월한 플라톤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어.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 아리스토파네스의 순서가 됐어. 근데 딸꾹질이 나가지고 순서를 바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리 때문에 실랭이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은 플라톤이 작가로서 얼마나 뛰어난가. 이걸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리스토파네스. 이게 아울로스예요. 소리내기가 매우 힘들어. 부는 쪽은 하나, 쉬 주고. 근데 대형툴. 그러니까 이걸 불려면 힘을 줘서 다 요 돌이 이거 푹 해야 돼. 전통악기 국악의 피리도 맨 처음에 소리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젊었을 때 국립국악원에 피리 배우러 다녔거든. 근데 맨 처음에 소리만 내보세요. 근데 6명, 7명 맨 처음에 소리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악보를 치는데 황태충림남 처음 보는데 우물정자 정간보.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그것도 가르쳐 줬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울러스예요. 굉장히 손내기 힘든. 박주영 교수는 또 여러 문헌을 뒤져가지고 책에 따라서 이 아울러스를 플루트라고 하기도 했지만 내가 알아본 결과 플루트보다는 오보에 가깝다. 이런 각주도 달려 있어. 이제 그런 각주 때문에 우리가 박주영 교수 이 본을 읽기도 한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오래된 악기인데 무슨 플루트하고 가까운다는가 오보에 가깝다는 건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은 없는데 박주영 교수는 또 그것도 그냥 넘어가질 않지. 현대 악기로 말하면 그래도 어디에 더 가까운가 그런 각주도 우리가 볼 텐데 소리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그 음의 효과는 뭐야? 사람을 흥분시키고 들썩들썩하게 하거나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거나. 그래서 디오니소스적 악기다. 요 리라. 요거는 사람을 정숙하게, 고요하게, 냉철하게. 이거는 이제 아폴론적 악기다.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적 요소와 아폴론적 요소. 여기 얼마 전에 갔다 왔다. 1월달에. 아직도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었던 그대로. 또 맨 마지막 날은 이 야경을 멀리서 야경을 조망하는 카페 이름이 디오니소스야. 카페 디오니소스. 절묘하게 지었네. 신 중에 다른 신을 카페에다가 붙인들 디오니소스만 하겠어? 카페 디오니소스에서 이 야경을 바라보게 했는데 아가톤네 집에서 벌어진 심포시온 요 아크로폴리스 북쪽 사면이 아고라야. 여기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초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7명이 오늘 밤에는 사랑이란 주제로 에로스란 주제로 얘기하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읽을 거다. 악원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자리 배정 가지고 신경전을 벌인다고 했어. 악원. 어떤 학자는 고대 그리스 사람을 독일어로 아고날러 맨시가 사람이에요. 아고날러가 맨시를 꾸며. 악원적 인간. 이럴 정도로 악원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거야말로 고대 그리스 인간의 삶의 전방위에 걸쳐서 악원이 적용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연구자가 고대 그리스 인간을 아고날로 맨시 악원적 인간이라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너무 밋밋해. 콘테스트 컴피티션. 영어로는. 독일어는 훨씬 나. 왜? 앞에다 bet이란 말을 붙였거든. bet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트는 경쟁이야. 캄프는 다툼, 싸움이야. 근데 bet이 붙었어. bet 스트라이트, bet 캄프. 이것도 내가 어디다가 썼는데 시간 가는 걸 내가 잘 조절을 하고 싶어. 그 통상 아까 시간을 어기면 급전직한 나쁜 강의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학부에서도 끝나는 시간을 못 맞춰. 자꾸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투덜리고 다음 또 들어가야 돼. 이 방법에서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나쁜 강의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끝내는 시간을 못 맞춤. 그 자꾸 쳐다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다 보면 쳐다봐도 지금 얼마나 남았나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전에 신호를 주면 좋은데. 네. 내가 어디다 썼는데 그 독일어에서는 bet이 인가 아닌가 겨룬다 라는 뜻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벌써 이제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 독일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정말 상당히 오래전 얘기가 됐어. 1986년 8월 달에 갔으니까. 근데 독일 텔레비전만큼 재미없는 텔레비전이 없다. 프로그램이. 서너 개 채널이 6시, 7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시간에는 거의 토론이야. 아니, 음악은 없어? 없어. 한 10시까지 그래. 그랬다가 한 11시쯤 되면 그 중에 한 방송이 그 별것도 아닌 쿵짝 이런 음악 하는 것이 좀 있고. 예전에 독일 텔레비전이 그랬어. 정말 세상 재미없는 텔레비전인데 주말에 마치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조금 하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다 독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유럽 사람 중에서 유머 부족, 재미없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독일 사람 하나 있어. 똑같아. 유머 없음, 재미없음. 그런데 누가 그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느냐?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독일어가 그 약한 그 서투른 독일어. 근데 독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베텐 다스. 다스는 영어의 대세에 해당돼. 베텐 다스. 다스 이하인지 내기를 걸어보자. 활주로에 비행기를 하나 세워놨어. 큰 비행기를. 5명이 밧줄을 끌고 이걸 옮길 수 있어 없어. 베텐 다스. 이걸 매번 내용을 달리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뭐 별것도 아니구만. 그리고 사회자는 네덜란드 연예인이야. 독일 사람으로는 없어. 그래서 컨테스트 컴피티션 가지고는 도저히 히라보 아곤을 담아냈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멀리 뛰는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센지 내기를 해보자. 결판을 내보자. 그러면 독일어의 벳슈트라이트, 벳캄프. 야, 독일어는 딱 되네. 그러니까 독일어가 되는 사람한테는 악어는 벳슈트라이트, 벳캄프다 그러면 금방 돼. 영어로는 안 된다 그래. 나도 찾아냈지. 나도. 경쟁적 시합. 그래가지고 이걸 고딕을 했어. 경합. 이거 내가 찾아낸 거야. 악어는 경합이다. 그런데 모두가 경합이라고 그랬다. 오죽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을 연구자가 악원적 인간이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전방위에 걸쳐서. 그래서 악원을 종류별로 이 뒤가 다 형용사로 꾸며 악원 균리코스, 악원 무시코스, 악원 히피코스 크게 세 부류의 악원. 이게 한 인간의 삶의 전체 영역이라고 할 만한데 균리코스는 몸과 관련된 거야. 몸과 관련된 경합.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뭐가 생겼어? 올림픽. 아니 지구는 넓은데 왜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되고 올림픽을 1000년 동안 했을까? 올림픽을 200m 했을까? 이유가 있네. 악원 균리코스야.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높이 나는가. 그게 올림픽의 경합. 아건 금리 코스, 몸과 관련된 경합. 무식 코스는 무사 여신들 9. 떼거지로 나오는 신. 그 그리스 신화에 세 여신도 있고 9이 제일 많어. 이 무사가 8인지 9인지 10인지 헷갈리지 말라고 걸그룹도 생겼잖아. 나인 뮤지스. 무사의 복수가 무사이. 영어로는 뮤즈, 뮤지스. 요게 뮤지움, 뮤직. 이게 다 무사 여신으로부터 나왔어. 여러분들은 뮤지엄 갈 때마다 무사 여신을 기리는. 그러니까 뮤지엄은 사실은 무사 여신의 전당. 문화예술. 예? 그래서 모시코스 혼과 관련된 경합이야. 지금 플라톤이 보여주는 심포시오는 집 주인장이 아가톤인데, 아가톤이 이틀 전에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했어. 비극 경연대회가 전형적인 아건 무시코스야. 무사 여신이 관장하는 것과 관련된 혼과 관련된 문화예술적인 경합이야. 거기서 우승한 거야. 우리도 경합이 많아. 우리도 리스트로. 네? 예전에 나는 가수다가 있었는데 음악 대중음악도 조금씩 장르나 특징이 다른가 봐. 근데 다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한 명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 그 방면에서 노래 잘하는데. 그래서 임재범이 발과하니까 벽에 탁 쳤다는 거 아니야. 성질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임재범이 붕대로 감고 나왔어. 아니 임재범은 이런 장르고 누구는 이런 장르고 이런 장르인데 투표에 가지고 끝에서부터 한 명씩 떨어져. 이야! 그래서 아곤이라는 이 고대 그리스의 경합이 영어 단어 에고니라는 단어가 있어. 에고니. 이게 아곤에서 나온 영어 단어예요. 근데 에고니가 고뇌. 고뇌보다 더 깊어. 오뇌라는 말이 있어. 듣기만 해도 아주 깊어 보이는.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안서기목이라는 초기 근대 문학의 초기 시인이 있어. 안서기목. 김서울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의 시집 제목을 고등학교 듣고도 안 잊어버려. 제목 때문에. 오뇌의 무도. 오뇌의 무도. 깊은 고뇌가 오뇌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어의 에고니가 아곤에서 왔겠어. 만약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경합이라면 오늘 누가 제일 수업 태도가 좋았는지 등수 매길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게 다 경합이야. 그럼 뭐야? 에고니야.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어 단어 에고니가 필요하고 아곤에서 왔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그리스의 특징이 될 정도로 전방에 걸쳐서 하나 더 있어. 아곤 히피코스. 히포스가 말이야. 어떻게든지 혈통적으로 비싼 말을 사다가 말꼬랑지를 마치 딸 바보 아빠가 해주듯이 꼬아가지고 비싼 비단으로 리본 달아주고 요거 500만 원짜리 말급 해주고 말 갈퀴 1000만 원짜리 비수를 이렇게 이게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소크라테스를 희화하고 소크라테스의 사형 판결과 연관이 되는 구름이란 작품에서 그 말과 관련해 가지고 재산 탕진하는 게 나와. 현대인으로서는 말 때문에 재산을 탕진해요? 현대의 자동차 튜닝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가 어제 썼어. 공장에서 나올 때가 제일 좋은 상태 같은데 나오자마자 시트를 걷었어. 그리고 배기가스 나오는 거 머플러 이거 해야 돼. 그다음에 공장에서 다 그 음향기기 나왔는데 이거 뜯었어.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2천만 원인데 튜닝하는데 1억 들었어. 공장에서 나온 건 타지도 않고 새 것을 왜 그래? 아곤 히피코스를 이해하면 자동차 튜닝을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그래서 거의 그리스 사람들의 전방에 걸치. 근데 심포시언이야. 돌아가면서 에로스를 중심으로 사랑을 주제로 연설을 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뭐로? 아곤의 일환으로. 그래서 자리배정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하고 아리스토텔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로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재밌는 거지. 심지어는 신들도 아군이야.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 왜 10년 동안을 승부를 못 내고 왔다리 갔다리 했어? 아유, 한쪽 신들은 여기를 응원하고 한쪽 신은 여기를 응원해서 한쪽이 밀리면 이쪽 신이 회방 놓고. 그 출발점 뭐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심판관이 돼. 애꿎게도 뭐 질투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 사과. 그 심판관에 맞아있어야 되는 거지. 이 황금 사과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데, 어이구,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뭐야? 인간 사이에서만 악원이 아니네. 인간 삶의 전 영역이 악원인데 신들 사이에서도 악원이야. 가장 뛰어난 신에게 이 사과를 준다. 그 심판관을 피했어야지. 만약에 이 파리스가 아테나 여신을 택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겠다. 아테나 여신은 뭘 약속했어? 전쟁에서의 승리, 명예, 영광. 헤라 여신은 권력.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이 속도 없이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이 악원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유 방식에서는 한 인간의 삶의 영역 전방이 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들 사이에서도 악원이다. 그 신들 사이의 악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생기고 트로이 전쟁이 10년간의 그런 공방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읽는 심포시온도 악원의 일환으로 전개가 된다. 아슬아슬한 시간의 흐름인데, 아까 소문자 대문자 한 쌍을 봤어. 심포시온. 한 쌍 더. 에로스의 첫 글자 소문자 대문자를 보실 텐데, 자, 첫 글자 소문자 에로스 보통 명사예요.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번역해. 그런데 히라보에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많이 있어. 복수야. 특히 에로스는 아가페와 짝을 이룬 에로스와 아가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리아는 제3의 것 정도로. 그래서 흔히 짝을 이루는 것은 에로스 아가페고, 사람 사이 일반적인 사랑이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는 주로 신의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신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에로스라면 인간과 신 사이의 사랑이 아가페. 필리아는 쓰임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넓은 의미로는 이런 걸 뭉뚱그려서 사랑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필리아가 필로소피아, 올라보도 우리는 필로로스팅, 로스팅을 사랑하는, 네? 필로소피아, 소피아를 사랑하는, 필로로기아, 로고스를 사랑하는. 이거 필리아는 중성적이고 폭넓게 사랑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프렌드십, 친구 사이의 사랑, 우정.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학의 한 장이 필리아인데 거기는 전부 뭘 다루고 있어? 친구 사이의 사랑, 우정을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필리아라는 말의 쓰임새는 두 가지가 있다. 넓은 뜻, 좁은 뜻. 우선 요 심포시과 관련해서는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를 다루고 있다. 에로스에 대하여. 대문자 에로스 그러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에로스야. 보통 어떻게 시각화됩니까? 어린아이, 곱슬머리, 금발, 오dom통. 오dom통 중에서도 특히 이 손금이 선명, 작은 날개, 그리고 뭐 화살통, 그리고 장난감 같은 활. 요것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상 온갖 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전쟁. 왜 사랑이 전쟁하고 묶여서 한 단어가 되는가? 컴퓨터 검색하다 보면 연관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연관어가 전쟁, 사랑의 연관어 중에 하나가 전쟁이야. 지지공상 별별 사랑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는 뭐 일주일 뒤에 보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또 일주일 뒤에 또 와서 하고 저 인간이 뭐 어쩌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두 종류의 화살이 있어가지고 그 잘 본인이 원하는 화살을 알아서 이렇게 가서 맞아줘야 돼. 요게 어긋나면 이제 사람과 전쟁이 되는 거지. 에로스가 쏘는 황금촉 화살을 받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하게 돼. 또
다른 종류의 화살이 있어. 어디는 낙, 어디는 청동. 그걸 맞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는 게 필요한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필요한지 그걸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갖다 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긋났어.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화살을 맞았어.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에로스, 요 다른 이름이 아모르, 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아모르의 다른 이름이 쿠피도. 쿠피드의 영어 이름이 큐피드. 큐피드의 화살, 에로스의 화살이네. 그 오동통한 그 에로스가 쏘는 아기 에로스가 쏘는 그 화살. 거기에 인류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에로틱이라는 단어가 다 에로스로부터 온 단어야. 근데 일본이나 우리는 요 에로틱, 예를 들면 에로틱 필름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에로물, 에로 배우, 영어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로틱 배우 그러든지 에로틱 필름 이래야 되는데 잘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라서 쓰거든. 옛날에 동네 어머니 아주머니들이 스댕 그릇이라는 게 있어. 스댕. 근데 스테인이 녹여. 근데 원래는 뒤에 그렇게 잘랐었는데 아까 그 버켓 바켓스 자를 게 따로 있지. 스테인 레스. 이 레스는 부정인데 없다는데 레스를 잘라버렸어. 스댕 그릇. 원래는 뭔데? 스테인 레스 녹슬지 않는 그릇이야. 근데 잘라도 과감히 잘라야 되는데 레스를 잘라가지고 스댕 녹슬지 않는 그릇을 이제 녹그릇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제 동네 아파트에 비디오 가게에 빨간 딱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걸 다 에로틱을 줄여가지고 에로물, 에로배우 이렇게 했던 그 에로가 바로 이 에로스야. 그다음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카라바치오. 카라바치오는 그 어쨌지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남부 이탈리아로부터 해서 시칠리아, 심지어는 시칠리아 아래 몰타까지.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뭐라 그래 그 부잡스러운 카라바치오가 이동하는 데마다 걸작을 남겨. 근데 주로 이제 어두운 검정 배경에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림이 많아.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 그 다음에 세리자 요한의 목을 들고 있는 살로메, 목 잘린 그림을 잔뜩 그렸어. 어두운 배경에서 피가 뚝뚝뚝. 그 몰타의 성 요한 대성당 거기 가면 큰 벽화 그림이 있어. 카라바치오에. 거기도 이제 거기가 아마 세 요한일 거야. 목을 그 성이 들고 있는 피가 쫄쫄쫄 떨어져. 요 그런데 우리의 카라바치오가 에로스를 그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흔히 그리는 에로스와는 다르게 그렸겠다. 이제 조금 이따 봐봐. 그 그림이 유명한 승리자 아모르야. 요 카라바치오가 승리자 아모르라고 한 거는 요 표현에서 왔어요. 라틴어. 여기 아까 우리 첫 화면에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라틴어 페이지가 여기가 아모르 그렇지? 옴니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요 라틴어 표현을 가지고 카라바치오는 자신의 에로스 그림에 승리자 아모르라고 했는데 통상 보는 에로스와는 좀 달라. 카라바치오가 통상 보는 에로스를 그릴 턱이 없지. 조금 이따 시간이 되는데요. 요 아모르를 했기 때문에 아모르와 관련된 철학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니체가 쓰는 아모르 파티가 있어. 아모르 파티. 근데 한국의 김여자가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파데마 파티, 티 파티, 커피 파티인 줄 알아. 놀라운 니체의 철학 개념. 아모르 파티, 파티는 파툼, 포르투갈에서 부른다는 파두도 어원이 같아. 파툼은 주어진 것, 더 기분. 그래서 뭐 운명. 그러므로 아모르 파티는 사랑인데 무엇에 대한 사랑? 파툼, 주어진 것에 대한 사랑, 운명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운명애라고 번역한 건데 요 에로스, 아모르 다 같은 계열의 표현이라. 소문자 에로스, 사랑. 대문자 에로스,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요 에로스는 심포시온에서는 이제 에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문자 에로스가 주제이고 그리스 신화에 에로스가 끊임없이 이제 등장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적 전통 헬레니즘하고 헤브레이즘하고 그리스적 전통 헬레니즘의 근접 융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가 기독교적 전통의 천사 특히 천사 중에서도 아기 천사 천사와 에로스가 매우 유사하게 표현돼.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도 라파엘이에요. 성모자상. 나는 운이 좋게 이걸 직접 봤어. 이거 보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드레스덴에 가야 돼. 독일. 드레스덴에도 오래된 도시에는 다 이제 좋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라파엘과 유독 기독교의 성모자상을 유독 여러 개 그렸어. 짐작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왜 라파엘가 많이 그렸겠어? 왜? 뭐 이유는 금방 추정이 되지. 라파엘로가 어려서 어쨌다고.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 라파엘로는 성모자상을 여러 편을 그려. 그 중에 하나 드레스덴에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요건 좀 성모자상이잖아. 요거는 기독교적 전통의 아기 천사야. 곱슬머리, 오동통, 작은 날개. 요거는 딱 커피 전문점 체인. 엔젤리너스. 우리 안의 천사. 요거 비싸게. 이렇게 작은. 예? 요것만 확대한 게 있을 거야. 그다음. 요거 어떻게 하면 엔젤리너스하고 비슷해. 라파엘로가 죽은 지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얄티 안 내고 엔젤리너스에서 커피 마시지. 만약에 100년이 안 넘었으면 엔젤리너스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라파엘 가문에 몇 센트씩 로얄티 내야 돼. 어쨌든 이건 기독교적 전통에서의 아기 천사야. 같은 화가 라파엘로야. 로마 근처에 있는 벽에 벽화를 그렸어. 이건 뭐야? 그리스 신화를 표현한 거야. 어라? 같은 화가인데 다른 화가면 비교가 안 돼. 같은 라파엘로야. 아까 거기하고 똑같네. 오동통, 곱슬머리, 금발, 작은 날개. 이게 이제 벌써 라파엘로 시대만 가도 헬레니즘과 헤브레이즘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근접하고 융합되고 있다. 여기 아까 카라바초의 승리자 안무리야. 그러니까 요거는 오동통한 아기가 아니야. 이거는 다 벗겨놓기가 조금 민망하고 알 것 다 알 것 같은 누군데 카라바초야. 순진무구한 아기 에로스가 아니야. 요거는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 다 있어. 날개. 그래서 카라바초가 그린 승리자 안무르. 요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보는 귀엽기만 한 천진무구한 에로스하고는 조금 달라. 플라토닉 러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잘못 쓰고 있다. 내가 어디다 그렇게 주장했어. 보통 플라토닉 러브 그러면 육체가 개입되지 않은 고상한 사랑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근데 플라토닉 러브 그러면 플라톤의 사랑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 플라토닉 러브는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 플라톤이 생각하는 사랑,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세 가지가 다야. 사랑이 주제인 세대야편, 심포션, 파이드로스, 루이시스 다 사랑이 주제야. 그 중에서도 순서로 압도적으로 첫 손가락 꼽은 것은 단연 심포션이야. 그렇다면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의 사랑, 플라톤이 보여주는 사랑, 플라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면 심포션에 나오는 사랑이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육체가 개입되지 않은 고상한 사랑은 심포션에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과 함께 고대 세계에서는 영어로 레즈비언 다 아시죠? 여성 동성애. 에게의 수많은 섬 중에 레스보스 섬이 있어. 터키에서 가까운 터키 연안에 있는 섬이야. 근데 그리스 섬이야. 제법 커.
그 레스보스 섬에 사포라는 여성이 살았어. 요 사포는 플라톤이 극찬을 해. 극찬. 플라톤이. 10번째 무사. 아까 무사가 9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사는 여신이에요. 여신. 사포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10번째 무사는 뭐야? 인간에 대해서 이보다 더 할 수가 없어. 9가지는 신이고 인간으로서는 당신이 최고다 할 때 10번째 무사야. 이거 누가 해? 플라톤. 그런데 이 사포는 역사적 평가에서 매우 곤혹스러워. 왜냐하면 레스보스 섬이 뭐야? 그 오래전에 여성 공동체, 여성만. 레스보스 섬에 이 사포가 남편을 일찍 잃었어. 그런데 남편을 일찍 잃었는데 많은 재산을 상속을 했어. 그래서 여성 공동체를 꾸리고 거기에서 철학, 문예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여성 공동체에 유리했다.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나 뒤에서 여자들끼리만 산대. 저걸 어쩌면 좋아. 그래서 레즈비언이 무슨 뜻? 레스보스 섬 풍속 이런 뜻. 이것이 이제 현대 영어로는 레스보스 섬의 풍속이 여성 동성애 이렇게 전화된 거야.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는 현대 영어는 요 사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요 심포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데라스티라는 개념. 하나의 개념인데 복합어 파이데스와 에라스티아. 에라스티아도 사람. 그다음 문제는 파이데스야. 이게 파이데스가 소년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소년애라고 하고 영어로도 비슷해. 스펠링도 비슷하고 발음도 페데라스티. 페데라스티. 히라고 파이데라스티아를 영어로 페데라스티. 그러면 소년애라. 다만 현대 동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가지고 동성애 역사, 동성애를 나타내는 책들이 많은데 고대 세계의 파이데라스티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심포션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데스가 파이데라스티아 관계야. 플라톤이 3번 시찰레에 가가지고 디온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 플라톤과 디온이 파이데라스티아의 관계야. 그러니까 동성애 역사를 다룬 책에 보면 아주 몇 줄 안 되게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다. 플라톤도 동성애자다. 이렇게 써놨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는 거장이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걸로 동성애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미화된다든가 합리화된다든가 그건 아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오해고 곡해다. 고대 세계의 파이데라스티아를 현대 동성애와 잘 구별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쌍방이 있어. 사랑하는 자 히라보 에라스테스. 사랑받는 자 에로메네스 파이디카. 독일어로는 여기에 딱 맞는 기가 막힌 쌍이 있어. 립 하버 리프리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파이데라스티아에는 항상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문제는 뭐야? 동년배가 아니라는 거. 현대 동성애는 그 구별이 없어. 동년배일 수도 있고 여기는 연장자가 있고 연소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소년애야. 그러니까 중장년의 남성과 소년의 남성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 썼잖아. 플라톤과 디온, 소크라테스와 알키비데스. 이 알키비데스가 엄청난 발언을 한다. 여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초저녁에 가가지고 일부러 집에를 안 가고 계속 버텨.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소크라테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막 분노를 하는 장면이 나와. 뭐라고 하면서? 진짜 형과 아버지와 잤을 때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소크라테스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 이거 뭐야? 항상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의 관계이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육적 계기가 들어가 있어. 교육. 그러니까 현대에는 뭐에 더 가까우냐면 후견인 개념이 훨씬 가까워. 후견인. 소년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뭘로? 정신적, 육체적. 그래서 훨씬 뭐에 가까우냐? 멘토 멘티. 요즘 현대사회에 쓰고 있는 이것에 가깝다. 요 멘토란 말도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어.
멘토르가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무려 집을 20년 떠나 있었잖아. 10년간은 전쟁, 10년간은 이타카 기환. 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멘토한테 맡겼어. 그랬던 것이 지금은 뭐가 됐어? 보통명사가 됐어. 고유명사에서. 그런 어휘가 많아. 사람 이름인데 고유명사가 된 거. 보통명사가 굉장히 많아. 보이콧. 그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보이콧. 샌드위치. 그 사람 이름. 샌드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던 빵. 그게 이제 지금은 샌드위치가 됐다. 이런 걸 조금 드물게 쓰는 편인데 에포님이라고 불러요. 원래 고유명사였는데 오늘날 보통명사 멘토가 딱 그렇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파이데라스티아, 더군다나 우리가 있는 심포시온에서는 이 파이데라스티아가 매우 중요한데 이 파이데라스티아를 현대 동성애어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멘토, 멘티에 훨씬 가깝다. 액자식 구성과 점증법. 이거는 플라톤이 얼마나 탁월한 작가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액자는 어떤 액자를 말하냐면 그 서양 사람들의 거실은 그냥 빈틈이 없을 정도로 액자를 붙여놔. 아기 돌, 학기 같은 부부처럼. 근데 액자 가게도 많은데 액자 가게 가면요.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저 서양식 가구점 이케아 이런 데 가면 액자가 무지하게 많아. 액자를 비닐로 이렇게 포장을 했어. 디자인과 색깔을 해가지고 큰 거, 그다음 그래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팔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디자인과 색깔이 같은 큰 액자로부터 이렇게 하게. 그거로부터 액자식 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미나에서 읽을 테니까 아폴로도로스가 원래 이 자리에 없었어. 누구로부터 들었어?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들었어. 아리스토데모스한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디오티마로부터 들은 얘기래. 이야, 액자 속에 액자 속에 액자 속에 액자. 이게 플라톤의 이 심포시라는 작품이 문학 작품으로서도 얼마나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뭐가 뭐 점층법적 구조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연설을 할 거야. 파이로스, 파우사니아스, 엘치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 그런데 이게 점층법적 구조로 사람과 관련해서 점점 고조돼. 그랬다가 정점 소크라테스, 디오티마. 이게 정점이에요. 요 정점에 뭐가 등장해? 이디아이론이 등장. 그리고는 술 취한 알키비데스가 나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님 소크라테스에 대한 애정 고백 급전직하의 이제 결말 마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과 점층법이 한편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정도의 그 작품이 심포시온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각각의 연설이 뭘 다루고 있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 소크라테스는 그냥 정점 이렇게 말해. 정점. 각각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게 다 에로스에 대한 고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세미나에서 볼 테니까 오늘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중에서도 아리스토파네스가 가장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많이 됐어. 뮤지컬. 여기 썼어? 뮤지컬. 헤드윅. 뮤지컬 헤드윅이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해. 요게 심포시온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의미심장한 섬난 1인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자 배우가 여장을 하고 나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한 태초에는 3가지 성이 있었다. 남남성, 여여성, 남여성. 그런데 너무 완벽해가지고 신에게 도전하니까 반으로 잘렸다. 어떤 상태에서 잘렸냐에 따라서 잃어버린 반쪽 찾기.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잃어버린 반쪽이 남성이야. 이렇게 잘렸어. 잃어버린 사람이 여성이야. 빈도수로 많아서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잘린 빈도가 제일 많았어. 이렇게 잘렸어.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 이건 24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동성애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LGBT
QIA라고 하는 인간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의 다양성을 얘기할 때 미국의 대학에는 LGBT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성폭력, 성희롱 뭐 이런 거 하고 어쩌고 하는데 여기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수얼, 트랜스젠더, 퀘스처닝, 인터섹수얼, 아섹수얼 굉장히 많네. 앞으로 계속 늘어. 이제 또 생겨. 계속 붙여야 돼. 그럴 정도로 인간의 성적 정체성이나 지향성이 너무도 버라이어티하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이랬던 것이 아리스토파네스 에로스고 아까 정점이라고 그랬어. 그 정점에 저게 나와. 이데아 이론이 나와. 그래서 이데아 이론.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가 육체와 깊이 않은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 고상한 사랑, 정숙한 사랑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정점에서 개진되는 이데아 이론 이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플라토닉 러브를 그렇게 본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디오티마가 들려주는 에로스 이거를 소크라테스 연설 순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 사랑에 대한 엄청난 확장, 불사의 추구, 불소의 추구.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그 죽어야 하는 존재가 불사를 추구하는 방식, 그것이 사랑이다. 여기 이제 이데아 이론이야. 이 이데아 이론은 우리가 국가에서 세 비율을 통해서 봤는데 그 국가에서 말한 이데아 이론, 그 다음에 심포시온 그리고 파이돈, 이게 중기의 삼총사야. 표준적이고 고전적인 이데아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나하고 국가를 같이 읽었다. 그러니까 국가 5권, 6권, 7권에서 세 비율을 통해서 이데아 이론을 봤죠. 그 국가의 이데아 이론과 심포시온, 소크라테스 연설, 디오티마 연설에서 나오는 이데아 이론, 그리고 또 하나 파이돈. 요 중기의 세 대화편이 표준적이고 고전적인 이데아 이론을 보여주는 삼총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봤던, 지난 프로그램에서 봤던 국가에서의 이데아 이론과 심포시온에서 보게 되는 이데아 이론을 잘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맞추느라고 내가 무진히 갑자기 나쁜 강의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다 적절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에 대략 12회 세미나 본격적으로 박주영 교수 역주본의 향연을 우리가 지난 학기에 했던 국가를 읽듯이 그렇게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서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